네, 지금부터 인차이나 포럼 2부 특별기획 청년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내에 계신 참석자분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특별기획 청년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통해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 소개된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청중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특별기획 청년대화를 이끌어주실 인천연구원 김수환 박사님과 대표 발표자, 토론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께서는 한중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대표들을 우렁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럼 이제 마이크를 인천연구원 김수환 박사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인천연구원의 김수환입니다. 오늘 행사인 인차이나 포럼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에서는 한중수교 30년을 넘어서는 현재 보다 나은 한중 관계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관련 프로그램으로 청년 논문 공모전 및 각종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생 등은 바로 이런 논문 공모전의 수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발표는 한중 청년 아이스 브레이킹을 주제로 한국외대 LD 학부의 안현, 이민재, 이민정, 김규원 학생이 맡습니다. 논문 공모전의 1등 대상 수상팀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환경을 의제로 한 한중 관계를 발표합니다. 부산외대 최민창, 이정혜, 권혁인, 박진현 학생입니다. 2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문화를 매개로 한 청년교류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용으로 합니다. 연세대 심혜린, 라니원, 박윤서, 찐자우팅 팀입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약간 아침에 지금 진행했던 개막식이 조금 시간이 늘어나면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발표를 맡은 학생들이 정말 오랜 기간 논문도 쓰고 그리고 매우 거의 프로다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서 있었던 개막식이 조금 지루하셨던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시지 마시고 이 학생들이 오래 준비했고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발표들을 함께 들으시고 토론을 좀 하시면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름은 안현이라고 합니다.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고 또 합리적인 한중관계 형성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제게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 지금 주제죠,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정치나 경제와 같은 큰 틀에서 주로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이 될 겁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 중에서 들었던 양국 관계는 주로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저희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체로 거시적인 답변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한국의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한 일의 해결책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한국의 속담입니다. 수업에서 또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한국인 학생 그리고 중국인 학생 사이의 관계, 그것이 저희가 발견한 등잔 밑의 어두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어두운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총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과 중국 청년 사이의 관계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저를 비롯한 또래 팀원들과 그 친구들 대부분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진짜 그 추측이 과연 사실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실제로도 광범위한 수준의 반감이 한국의 학생들 사이에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두 번째 고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느 정도의 깊이로 반감이 자리하고 있을까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논문을 보셨으면은 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분이 좀 많이 안 좋거나 언짢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청년 세대가 중국인을 향해서 가진 그 강한 반감은 혐오라는 단어를 쓰기에 전혀 무색함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혐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혐오 표현의 경험 그리고 사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작게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인 청중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연구의 일환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게는 그 짱깨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에서 더 안 좋은 착장죽장과 같은 매우 나쁜 표현까지 적게도 아니고 총 45%의 사용률이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하죠. 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분석할수록 느끼는 것은 저희는 등잔 밑에 매우 어두운 부분을 보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반감이 생기고 또 강해진 걸까요?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 저쪽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재현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 둘이 왜 싸우는 거예요? 왜 아니 싸워? 이 사람이 중국인이랑 팀플 하기 싫다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중국인들이 팀플을 개판으로 하잖아요. 친구는 그러면 그 전에도 뭐 중국인 친구랑 팀플을 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야? 경험한 것도 있지만 그냥 에파에서 보면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례는 실제 대학 내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들이 분석한 또 다른 결과는 오프라인 공간에 있어서만큼은 온라인 공간과 다르게 반감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또는 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면 교류를 통해서 친분 관계를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되면 반감이 매우 약화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과 함께했던 동아리 활동,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은 대체로 긍정 인식으로 이어졌고, 특히 설문 문항 중에서 저희를 놀라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중국인과 중국 체제를 서로 분리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대면 교류를 진행한 경우에 훨씬 높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께서는 아마 사람과 체제를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면 교류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표현을 알고 계신가요? 직관적으로 번역하자면 얼음을 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청년 세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긴장된 분위기,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분위기를 얼음에, 그리고 그걸 깰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활동을 깬다는 표현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한중 청년 사이에 대체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그동안 진행을 해왔는지 저희가 인터뷰를 더 심층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 중 하나를 재현한 것을 또 상황극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둘이 전에 싸우더니 왜 이렇게 친해진 거야? 아, 그게 저희가 동아리에서 또 만나게 되었어요. 이 친구랑 저랑 이제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서로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전에는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었나? 그 전에도 모일 기회가 있지 않았어? 아, 근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회의하는 느낌도 나고 같이 모임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면으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하니까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랑 막 다 팀플하기 싫고 중국인들 별로고 이렇게 생각해?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랬죠. 지금은 되게 재밌고 좋아요. 아, 이번에 영화 새로 네, 감사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후속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 공통의 원인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장벽입니다. 교류했던 중국인 유학생과 서로 언어 장벽이 낮은 경우에 더 깊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 학생이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로 소통을 하거나, 혹은 한국인 학생이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로 소통을 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둘 사이에 같이 쓸 수 있는 요컨대 영어와 같은 표현들이 있을 때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면 경험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류의 어떤 기술들이 더 다양화되고 또 심층화되고 이런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만나서 소통을 해야지만 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공유하는 관심사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요. 동아리라고 하는 게 원래 내가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대체로 내가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동아리에 들어갔더니 외국인 친구가 있더라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그 결과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를 좋아하거나 수영을 좋아해서 동아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 중국인 친구가 있어서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친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통해서 저희는 대면 교류를 활성화하고 앞서 말씀드린 3개의 긍정평가 원인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버디 프로그램을 고안해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버디 프로그램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별 대학교 차원에서도 여러 번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버디 프로그램들이 가진 문제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관계를 더 친밀하게 형성하기보다는 한국인 학생들이 하나의 봉사로서 이 버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우들이 그동안 많았고요. 그리고 또 특수성이 낮았습니다. 그냥 외국인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중국인 학생과의 친밀한 교류를 중심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센티브가 많이 없어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인 학생들이 원래부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버디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부정인식을 가진 친구들이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거나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 또 과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도출한 새로운 버디 프로그램이 제공해야 할 요소로 6가지가 도출이 됐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 또 지원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현재의 한중 관계를 넘어서 미래의 한중 관계를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한중 관계 전망 지금까지 결코 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구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구조적 차원의 갈등 사이에 놓여 있고 교육 관계에 있어서 여러 마찰을 최근에 겪어왔던 우리는 30년 동안 마주했던 어떤 도전보다 강하게 한중 관계를 압박받고 있습니다. 계절로 말하자면 지금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 세대는 자신의 삶에서 겨울을 굉장히 길게 보내왔던 얼어붙은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갈등을 풀어내는 좋은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거 벙여 또 이티아루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하나 더 많으면 길이 하나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대면 교류를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 형성이 겨울에 얼음을 깨고 봄을 가져다 두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외대 LD학부 랭귀지 앤 디플로머시니까 아마 외교관에 대한 지향들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학생들이 열어가는 길이 굉장히 좀 맑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기존의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이론이나 이런 걸 찾기보다는 아마 우리 자신의 곁에 있는 것들로부터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을 해서 좋은 의견을 준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진단의 바탕을 두고 좀 청년 세대가 저희들에게 제안하는 교류 협력의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그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이디어는 두 가지 문제에서 많이 됐었는데요. 하나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문제이고 또 하나는 문화 교류였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부산 외대 팀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문제 협력을 통한 마스크 먹고 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문제 협력을 통한 한중 모멘텀 마련 발표를 맡은 최민창입니다. 권역인 최민창, 박진현, 이정혜 외교와 중국학을 공부하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부생 4명이 방학을 틈타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방학 중인 만큼 부산, 울산, 강원도, 인천 각자의 본가에 있었기 때문이죠. 매일 밤 줌회의를 통해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대회 마지막 주에는 모든 팀원이 부산에 모여 합숙을 하며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주제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 한국과 중국의 미래지향적 방안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환경 문제, 어떻게 보면 한중 갈등, 청년 세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가능한 주제인지도 애매해 보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며 반중 정서와 한중 미래지향적 방안을 가로막는 원인이 환경 문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중 정서의 원인부터 환경 협력의 필요성, 대안 결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세대들의 반중 정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함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묘역협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년 세대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으로 황사 미세먼지 문제를 1위, 불법 조업과 같은 경제 수용 문제를 3위로 꼽았습니다. 문화 역사 갈등도 화가 나지만 매년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불법 조업 단속 중 순직한 해양경찰과 같이 중국에 의한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더욱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한중 갈등의 핵심이지만 충분히 협력이 가능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여름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한국은 이상기후로 인한 심각한 자연재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6년을 기준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세계 3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으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장강 중화류 폭우, 화남 지역 폭염, 동북 지역 태풍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세계 평균의 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을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협력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환경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공통의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서해 불법 주업,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한중 갈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란 황사에 불과하던 미세먼지는 스마트폰 대중화와 SNS의 발달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누렇게 변한 서울, 중국에서 날아오는 발암물질과 같은 콘텐츠는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반중 정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정적 인식은 한국과 중국의 노력마저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천계획, 한중 장관 회담과 같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가까이 줄인 노력들은 거짓말, 중국 편들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협력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세먼지 자체에 대한 확실한 감축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한국은 수소경제를 이끌고 있는 만큼 친환경 자동차 시장 공동 개척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 차원의 협력과 공공외교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 성과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의 성과를 내긴 어렵겠지만 조금씩 인식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은 황해오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해양경찰과 중국 어선성단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해양경찰이 칼에 찔려 순직한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황해라는 넓은 바다를 가진 중국이 불법 조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점 뒤에는 환경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황해는 세계 여적의 5%가 잡히는 황금어장이라고도 불리지만 바레만 오염 간척지 사업과 같이 한국과 중국에 의한 지속적인 파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황해의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수급량을 채워야만 하는 중국 어선들이 대형 선단을 꾸려 불법 조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해를 보호하기 위해 갯벌 보호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갯벌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주고 탁월한 해양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국가들은 갯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사례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이 공유하고 있는 바덴의 협정입니다. 1978년 맺어진 이 협정은 긴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바덴의 생태계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서쪽 해안가에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갯벌이 존재하고 중국 황해권에는 서울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갯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덴의 갯벌보다도 훨씬 크고 캐나다 동부해안, 미국 동부해안, 북해연안, 아마존강 유역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꼽힙니다. 바덴의 갯벌을 벤치마킹하여 황해권 갯벌을 보호하는 동시에 황해에서 심각하게 떠오르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줄일 수만 있다면 황해의 지속적인 보호와 불법 어선 감축이라는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 주범이자 열 함유율이 20배에 달하는 메탄의 심각성을 아는 분들은 드뭅니다. 이 메탄이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에서 나오고 온실가스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엄청난 양의 육류를 소비하며 메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EU 국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육류를 소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육류 섭취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육류 소비를 강제로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육 시장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대체육 시장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맛과질이 떨어져 소비층이 적고 시장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체육의 맛과질을 높이는 메틸셀룰로스라는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 중국은 대체육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대체육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 개발을 통해 맛과 식감을 높일 수만 있다면 대체육 시장 확대와 소비자 확보를 통한 메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만큼 비슷한 문화권과 역사를 공유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상호인적 교류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수교 당시보다 80배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국 내 한류 유행이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체제의 차이,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국가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통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환경 문제가 그 가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황해오염이 중국 선단과 해양경찰의 충돌을 불러온 것처럼 더욱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는 앞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한중수교 30주년 화이부동 정신처럼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다름과 이해를 존중하며 환경 문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극복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앞에 있었던 학생들, 한국 외대팀, 부산 외대팀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베끼거나 답습하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시각을 여기서 공유하고자 했던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로 다른 체제를 가졌던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21세기 지금 현 시점에 환경이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공통의 가치를 찾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로 온몸으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으로부터 그것을 찾아갈 수 있고, 자동차 등 기후 환경 그리고 갯벌, 황해 문제에 더불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대체육과 관련된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창의적이었던 것을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문화 방면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MZ세대 한중문화교류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연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심혜린입니다. 저희 팀은 모두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이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은 김치만 먹어? 실제로 중국에서 살면서 들었던 말입니다. 조금 황당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 김치만 먹는다는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너무 가벼운 예시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작은 오해들이 모여 문화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며 이는 소통의 부재로부터 이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외국인으로서 중국에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문화 차이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무언가가 바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로 하여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국가를 뛰어넘는 매개체를 통해 한중 간의 교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언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았고 그중에서 특히 MZ세대의 반중 정서가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 모두 중국 거주 경험을 가진 MZ세대의 일원으로서 한중 MZ세대 문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MZ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신선하고 재밌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경험 공유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MZ세대의 특징을 고려하여 저희는 한중 e스포츠 대학리그, 한중 대학생 기자단, 한중 청소년 온라인 포럼이라는 3가지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에도 구속받지 않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체제 중 하나로 e스포츠 대학리그를 제안합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e스포츠 협회가 공동으로 국내 e스포츠 대학리그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그를 국내에서 더 나아가 중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한중 e스포츠 대학리그를 추진한다면 모든 청년들이 재밌어하는 게임을 하나의 매개체로 대학 대항전이라는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e스포츠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포함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중국은 전 세계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여 e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버워치 리그에 참가하는 상하이 드래곤즈 같은 경우 소속 선수 8명 모두 한국 선수이며 항저우 스파크는 9명 중 4명이 한국 선수인 것을 보아 한중 e스포츠의 교류에 긍정적인 시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한중 최고 e스포츠 대학을 가리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은 권역을 나눠 결선에 출전한 대학교를 선발하고 결선에 진출한 대학은 멘토링, 훈련시설, 상금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서포팅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e스포츠를 통한 교류는 언어나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타 나라 학생들과 어울리며 친목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어려움 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소재의 특수성이 있으며 이가 MZ세대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직접 게임을 즐기며 디지털 세계 속 새로운 랜선 친구를 만들어 소통한다면 청년들 간 자연스레 유대감이 형성될 것이므로 e스포츠를 활용한 한중 대학리그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언론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양국 간 관계를 언론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언론사들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얻고자 허위 혹은 부정보도 등 과격한 언행을 이용하여 갈등을 더 부추겨 왔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 경우 가짜 뉴스이지만 대중들은 선동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언론 환경 역시 많이 변화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통 매체인 종이신문, 잡지, 라디오의 경우 가장 낮은 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요즘 언론 매체인 인터넷,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SNS 이용률 수치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의 출현은 정제되지 않은 여론을 마구잡이로 밖으로 내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국 언론을 이끄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는 기성세대가 주름잡고 있는 현 언론보다 MZ세대의 시각이 필요하므로 한중 대학생 전문 기자단을 양성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들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가짜뉴스를 찾아내 사실을 바로잡아 서로를 향한 혐오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가 효과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자극적인 헤드라인 깊이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팩트 체크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언론 매체의 책임이 큰 것은 분명하나 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배포하는 것 역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해보자라는 캠페인을 유도해야 하며 MZ세대의 온라인 플랫폼 선호에 따라 해시태그를 통해 하나의 운동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젊은 세대가 언론의 눈이 아닌 스스로 뉴스를 판단하는 힘을 길러줄 것이며 올바른 언론 환경 조성은 민간에서의 우호적인 감정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메타버스 모델은 미래 한국과 중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청소년 온라인 포럼입니다. 현재도 비슷한 형태로 특별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진입장벽이 다소 높고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에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포럼은 한국과 중국 청년들을 매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양국 Z세대 간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적 정서를 넓혀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시안으로는 국가별로 학생들을 선출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시청자로 참가하는 나머지 학생들은 발표가 끝난 후 토론을 개시합니다. 여기서 매회 펼쳐지는 포럼의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나라 간 이념을 상기시키거나 충돌의 여지가 있는 주제는 피하되 본 행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석 청년들의 흥미를 돋우는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인 이슈들을 의논하면서 매회 특정 주제를 통해 청년들이 공동 가치를 함께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며 스스로 발전 방안을 발굴합니다. 본 포럼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고 양 국민 간 접점을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에서도 학생들은 토론과 협상 과정을 통해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청년 간의 인적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MZ세대 간 문제점과 날선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MZ세대를 중심으로 도출한 한중 교류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이지만 두 국가는 각자의 정치적 이념이 있고 서로 간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이웃끼리의 갈등은 당연하며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제공되기에 서로 배우고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한중 간 공통점을 함께 가꾸어 나가며 다양한 관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이 자리에 있는 저희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MZ세대들이 한중 관계를 이끌어 나갈 연결다리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적 정서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청년 논문 공모전을 할 때 그 주제가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를 위한 청년들의 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지금 3명의 발표자가 한 제언이 기존 세대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고 혁신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문화와 관련돼서 청년들이 관심 있는 게임을 통한 그리고 기성세대가 아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청년 기자들을 통한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고 안정적인 플랫폼의 구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안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련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팀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과정의 롱이홍, 연세대 국제학부의 오세빈 신승현, 그리고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찐샤오잉, 한국사이버대 MBA 과정의 추이아이링 학생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중들과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가님, 사진 기사님께서 요청사항이기도 한데 토론자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가능하다면 벗고서 토론을 하고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발표 토론으로 롱이용 학생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大家好，我是来自中国的留学生龙义宏，本科毕业于中国海洋大学韩国语系，现在在延世大学政治学读硕士研究生。那么，作为具有韩国学习背景的中国学生，我对于如今可以说是正在持续恶化当中的中韩关系，特别是中韩民间关系，抱有深深的忧虑感。这也成为了我参加本次论坛的动机。那么，首先我认为，刚才做的这个研究发表，它第一个具有参考价值的是它的研究对象的选定。正如研究者所提出的，在韩国，像我这样的中国学生，可以说是体验两国文化最深刻的群体之一。
那么，中国留学生的留学体验如何，以及韩国大学生怎样来看待这些中国留学生，实际上可以影响到两国青年之间的相互认识。所以我得到的第一个启示点是，我们有必要开发一些政策，一方面改善中国留学生的留学体验，另外一方面促进两国学生之间的交流。第二点，我很有同感的是，网络社区的匿名性会促进负面认识的扩散，并且限制用户的批判性思维。网络社区的相互作用往往发生在同一身份认同的人内部，或者说同一国家的人内部，而中韩两国之间的交流反而是不足的。我这次的研究主题，也就是粉丝民族主义在中韩关系中的影响和作用，也用到了类似的逻辑进行论证。那么第三点，我还想说的是，根据研究的调查结果，一些被调查者认为，中国人无视韩国文化，以及有比较严重的民粹主义倾向。我想说的是，不仅韩国人这样来评价中国人，实际上很多中国人也是这样来评价韩国人的。那么这种问题出现的原因，我认为在于两国青年大多都只站在自己的立场思考问题，而缺少一个换位思考的意识。而换位思考的意识，它的培养和强化又需要不断的促进两国之间的交流才能够实现。而从根本上来说，我认为我们还需要培养一种同为黄种人、同为东亚人的身份认同。那么最后一点，我想说的是，我们在改善两国关系、促进两国交流的过程中，还需要铭记一个事情，那就是任何群体都是既有坏人也有好人的。尤其是中国人、韩国人这样庞大的群体更是如此，所以我们仅凭对少数人的关系、对少数人的接触、对少数人的印象来判断整个群体是片面和不可取的。所以归根结底，我认为我们在中韩关系当中还需要一种更加包容、更加开放的心态。谢谢大家。 네, 감사합니다. 방금 토론자였던 롱이용 학생의 경우는 그 본과에서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어를 전공했고 지금은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원래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토론도 한국어로 하겠다는 걸 저희가 안 된다고 중국어로 하라고 막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우선 롱이용 학생은 양국의 문화를 모두 접했던 유학생으로서의 어떤 가교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익명성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격성 이런 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지금 팬덤 민족주의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 경향성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그림의 두 가지 제언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객관화하고자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에서의 지향이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지금 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협소한 국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동아시아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큰 그림의 제안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연세대 오세빈 신승현 학생 부탁합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오세빈입니다. 저희는 평소 한국과 중국의 환경 문제와 그에 따른 갈등에 관심이 많아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이 환경 분야에서 협력하여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양국의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식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SDG라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다각적으로 지속가능한 한중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논문에서 제시하신 대체육시장 활성화는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였다고 생각됩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대기오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이미 인간의 생존에 축산업은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현황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화 가능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에서 제시하신 대체육 시장 활성화라는 아이디어는 독창적이면서도 현실화 가능한 좋은 아이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연세대팀 신승현입니다. 저희는 한국과 중국이 ETS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 관계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녹색금융 공동투자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녹색금융 공동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 보았습니다. 공용자전거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 개인용 자전거의 방치된 개인용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재생시키는 프로젝트가 그것이었습니다. 부산의대팀이 논문에서 주장하신 전기차 보급 확대의 과정에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녹색금융 공동투자를 받는다면 보다 긍정적인 협력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차나 전기자전거는 이미 양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녹색금융 투자를 받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협력은 ETS 시장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녹색금융 투자로 만들어진 수익은 또 다른 협력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대팀이 논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과 중국의 대체육 시장은 여전히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여 대체육 시장에 투자한다면 한국과 중국 모두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지속 가능한 한중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세빈, 신승현 학생 등은 앞서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그런 아이디어에 자신들의 생각을 좀 더 더해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야심찬 녹색 금융 투자를 통해서 아이템을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주위에 지금 방치되어진 혹은 중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공유 자전거라고 하는 거나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이것을 전기 자전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이런 것에 있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기술 협력을 통해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직 기술 개발이 되어지지 않는 대체육과 같은 데에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이런 선순환적이고 뭐랄까요 아이디어가 계속 꼬리를 묶은 구체적인 어떤 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문화와 관련해서 2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이버대 MBA 과정의 추이아이링 그리고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진샤오잉 학생입니다. 부탁합니다. 大家上午好，我是本科毕业于吉林大学，现在在韩国学习传媒学的崔爱玲。首先我觉得 MZ 世代确实跟上一代年轻人相比有截然不同的色彩，个性也非常的鲜明。所以我觉得在解决这一代年轻人的问题上，我们需要有更加有针对性的方案。比如说电子竞技就是非常好的方式，因为电子竞技是专属于这一代年轻人的回忆。 而且电子竞技本身也有非常高的热度，期待它能引起很多热议和连带效应。但是这个问题不仅存在于这一代年轻人，这是全体两国国民共同面临的问题。所以我们是想有没有什么方法是能更加全面，入门门槛更低呢？我是生活在多文化家庭，所以我从小接收到的两国信息是相对对等的。在这样的情况下， 我的偏见和不良情绪是远低于其他人的，所以这是因为民间上的交流主要是依靠了主流媒体和少部分人的口述，这种信息差和少量信息在经过网络的发酵，